안녕하십니까? 윤종화의 정신분석입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영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격 분석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격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삼형제 모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는 성애적 특질, 강박적 특질, 그리고 자기애적 특질이 있고, 그 중에서 성애적 특질은 첫째 아들에게 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감적으로 강박적 특질은 둘째 아들에게, 자기애적 특질은 셋째 아들에게 많다고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첫째 아들은 순수한 성애적 유형, 둘째 아들은 순수한 강박적 유형, 셋째 아들은 순수한 자기애적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이 틀을 삼형제 모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설명 없이 삼형제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모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들은 속설이나 동화 그리고 신화나 전설 등을 토대로 우리는 이 모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의 정신적 삶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형제 이야기보다는 세 자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므로 먼저 세 자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 자매 중에서 셋째 딸이 가장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에서도 셋째 딸이 가장 이쁘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속설이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신화와 민담과 문학 작품 속에서 이러한 세 자매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을 소재로 갖고 있는 신화와 민담과 문학 작품들의 다른 많은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목동 파리스도 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번째 여인을 선택했다. 신데렐라 역시 같은 방식으로 두 언니들을 물리치고 왕자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셋째였다. 푸시켓 또한 아필레의 이야기 속에서 세 자매 중 가장 나이 어리고 아름다운 셋째였다. 좀 더 광범위한 탐색을 해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핵심적인 동일한 특징들을 간직하고 있는 같은 모티프가 변형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자매는 과연 어떤 인간들이었고 또 왜 반드시 셋째만이 선택받아야 했을까?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예술, 문학,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세 자매 모티프는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작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셋째 딸이며 막내인 아글라야는 뛰어난 미인이며 집안의 우상격으로 나옵니다.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장군의 세 딸, 알렉산드라, 아젤라이다, 아글라야는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다. 특히 막내는 뛰어난 미인이라 벌써부터 사교계에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아니, 두 언니가 집안의 우상격인 막내를 위해 희생을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었다.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제 삼형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도 삼형제입니다. 첫째 아들이 카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고 셋째 아들이자 막내가 셋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 신의 아들도 삼형제입니다. 첫째 아들이 하데스이고 둘째 아들이 포세이돈이고 셋째 아들이자 막내가 제우스입니다. 대강 보아도 삼형제 각각의 성격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자매 중에서 셋째 딸과 마찬가지로 삼형제 중에서도 셋째 아들인 막내가 항상 주인공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이 성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의 자손이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크로노스 신의 셋째 아들이자 막내인 제우스가 다른 신들을 지배하는 주신이 됩니다. 이러한 삼형제 모티프는 동화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꼬마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는 삼형제 모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도 늑대를 물리치는 가장 총명한 돼지는 셋째 돼지입니다.
꼬마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는 늑대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이 동화에서는 한 가지 사물을 통해서 삼형제의 정신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삼형제가 만드는 지배 구조입니다. 지배 구조는 아버지의 것의 위협, 즉 초자아를 견디어낼 수 있는 자아의 상대적인 강도를 의미합니다. 첫째 돼지의 지배 구조는 밀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아가 초자아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둘째 돼지의 지배 구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나마 자아가 초자아의 공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의 자아가 더 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외부의 신이나 기타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 의존하고 있을 때는 첫째 아들보다 자아가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돼지의 지배 구조는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 오히려 자아가 초자아보다 더 강합니다. 결국 셋째 돼지가 늑대를 물리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면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의 위협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 영화에도 삼형제 모티프는 등장합니다. 영화 대부에 나오는 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소니는 유격적인 인물로 성혜정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프레도는 형과 동생 사이에 끼어서 항상 눈치를 살피는 인물로 강박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자 막내인 마이클은 삼형제 중에서 가장 총명한 인물로 결국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삼형제 중 셋째 아들이자 막내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는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됩니다. 제프리 애쉬의 간디 평전에서 관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간디에게는 형이 둘 있었는데, 카바는 자기 집안이 대대로 맡아온 수상직을 어떤 아들에게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간디를 후계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지금 지문은 제프리 애쉬의 간디 평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삼형제 중에서 셋째 아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대왕입니다. 태종의 첫째 아들 양령은 주색을 탐해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인물로 성혜정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효령은 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종교에 귀의하는 데 강박적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아들 충령은 가장 총명한 인물로 자기애정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가설은 세 자매 중 셋째 딸이 주인공이 되는 요소는 아름다움이고, 삼형제 중 셋째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요소는 총명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셋째 딸이나 셋째 아들이 지닌 자기애적 특질의 속성이 여성은 아름다움이고 남성은 총명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초등학교만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붙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애적 특질로 인한 총명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형제는 4명이었기 때문에 삼형제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삼형제 모델은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5세 이하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5세 이후의 경험부터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고 나서 5년간의 체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의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고 나서 5년간의 체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에 속한다. 이 5년간의 체험은 그 이후의 어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유년의 체험이 그 이후의 체험에 저항해서 명백한 자기주장을 하는지, 이러한 자기주장이 과연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여부는 우리 문제와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심적인 장치의 완전한 수용 능력이 없을 듯한 시기에 아이들이 받은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동생의 출생이 형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 차이는 2살 정도에서 4살 정도까지입니다. 2살 이전의 동생의 출생이 형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않는 이유는 형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동생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97년생인 세종과 1405년생인 성령과의 나이 차이는 8살 정도로 세종에게 동생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애정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형제자매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경쟁자를 발견하고 미워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상태는 긴긴 세월을 거쳐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나중에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움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사랑하는 감정과 중첩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적대적인 마음이 일반적으로 연원이 더 오래된 듯이 보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새로 맞이하게 된 2살 반에서부터 4살 먹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동생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됩니다. 나는 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황새가 그 애를 다시 데려갔으면 좋겠어라는 등의 말을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새로이 태어난 그 아이를 깎아내릴 수 있는 기회라면 모두 이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시도나 심지어는 직접적인 암살 기도 역시 전대미문의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적을 경우 강한 정신적 활동이 눈을 뜨게 되는 시기에 이른 아이는 동생의 모습에서 자신에 대한 강한 경쟁자를 발견하고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아지면 그 새로운 존재는 처음부터 재미있는 대상, 이를테면 일종의 살아있는 인형처럼 여겨져서 애틋한 마음을 유발하게 되며 나이 차이가 8살 이상이 되면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 보호해 주려는 모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말해서 형제자매가 죽기를 바라는 소원을 꿈의 배후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그렇게 기이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는 것이며 예전의 어린 시절에서 그 원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이후의 시간 동안 함께 자라나가는 사이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세종대왕 이외에도 한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3형제 중 셋째 아들입니다. 현대적인 인물 중에서 3형제 중 셋째 아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삼성의 이건희 회장 등이 있습니다. 역사나 실제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셋째만이 선택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는 셋째 아들의 정신체계의 밑바탕에는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원동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인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모성적인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우연일 뿐이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유고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중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다수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 알렉산더 대왕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 나폴레옹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셋째 아들에 해당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 대왕은 3형제 모델에 따르면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셋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써 성애적 유형의 강력한 자기애적 특질이 혼합되면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어머니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역력히 드러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머니에게도 많은 선물을 보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가 그의 결정에 불같이 화를 내었을 때 그는 자식으로서 끝까지 참고 견뎠다. 언젠가 안티파트로스가 올림피아스를 비난하는 긴 편지를 그에게 보내자 알렉산드로스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그러한 편지 1만 통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안티파트로스는 모른다고 말했다.
지금 지문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나폴레옹은 삼형제 모델에 따르면 동생과의 나이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마찬가지로 나폴레옹도 어머니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써 둘째 아들 유형인 강박적 유형의 강력한 자기애적 특질이 혼합되면서 강박적 자기애적 유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기를 보면 나폴레옹의 자기애적 특질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 찬탄하는 시선을 좋아했다.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며 찬탄하는 어머니가 필요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중얼거리듯 낮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세상에는 저보다 열등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지금 지문은 막스 갈로의 나폴레옹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지난 회에서 분석한 마르틴 루터가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 관념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은 지나치게 사랑하는 어머니 관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마르틴 루터는 내면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은 내면의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삼형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5세 이전의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강하게 받았느냐의 여부이고 그 다음이 아버지의 것의 위협을 얼마나 강하게 느꼈느냐의 여부입니다.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사람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격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5형제 중 사남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5세 이내 형제들을 고려해서 3형제 모델을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둘째 아들 강박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역할은 셋째 형인 이재선 씨가 맡게 됩니다. 원래 셋째 아들인 이재선 씨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볼 때 머리가 총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선 씨가 이재명 대표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아간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강박적 유형이 되기 쉬운 까닭은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받는 이중의 것의 위협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형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눈치가 빠르고 임기응변에 능한 이유도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형의 눈치를 많이 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둘째 아들이지만 강박적 특질보다 자기애적 특질이 더 강한 강박적 자기애적 유형입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요인은 이재명 대표가 태어날 당시 형제가 많아서 아버지의 것의 위협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동생 이재문 씨와 나이 차이가 5살 정도로 5년 정도 어머니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애적 특질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아버지를 증오했고 아버지와 갈등이 무척 심했다고 말한 사실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증오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것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아버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나중에도 아버지를 증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증오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오랜 기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의식적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으로 평가한 사실에서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강박적, 자기애적 유형에 관해서는 규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성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강박적 특질과 자기애적 특질 모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박적 특질과 자기애적 특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성애적 특질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성애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애적 유형의 특징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성애주의자들의 주된 관심 혹은 그들의 리비도의 대부분은 사랑을 향해 있다. 이들에게는 사랑을 하는 일, 특히 사랑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항상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으며 사랑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남들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가장 순수한 형태만 두고 보더라도 이 유형은 아주 흔하다. 다른 유형과 혼합되기도 하고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된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유형은 이들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나타낸다. 이런 욕구에 대해 다른 정신작용들도 대개 순응을 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성애적 유형은 본능적 생활이 우세한 유형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이드의 욕구가 강한 유형입니다. 이드는 본능 에너지의 저장소로 의식이 도달할 수 없는 정신의 심층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의 첫째 아들인 하데스가 저승의 지배자로 나오고 구약 성서에서 아담의 첫째 아들인 카인이 동생을 살해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그들의 정신작용들이 이드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프로이트는 성애적 유형이 아주 흔하다라고 말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형이 아주 흔한 이유는 세상에는 첫째 아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에게서 성애적 유형이 많은 이유는 성적으로 왕성한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우연히 부모의 성교 장면을 보게 된 경우 그 아이들이 갖게 되는 성이론이 세 번째 성이론이다. 그러나 일어난 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매우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두 눈으로 관찰한 것이 아무리 자세하다 하더라도 가령 관찰한 것이 성행위를 하는 부모의 체위나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 혹은 그 밖의 여러 세세한 상황의 어떤 것이든 아이들은 항상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채택하는 것은 가학적 성교라는 견해이다. 아이들은 성교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강압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 그 성교를 자기네들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장난, 우연한 일이긴 하지만 성적 흥분을 동반하는 장난질에 비유하게 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왕성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부모의 성적 행동이 어린아이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남근기의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성적 행위를 모방하게 되며 다른 아이들에게 유사한 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태어나거나 다른 이유로 어머니와 분리되면 첫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자기의 살아있음과 현실성의 느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신을 성애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 양식이 성격 속에 뿌리내리게 되면 성애적 유형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분석가와 환자가 깨닫게 된 바, 아동기 신체 놀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성인 행동은 그가 성인의 삶에서 자기 대상들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즐거움이 없는 성적 활동들에 착수하고 외설적인 사진들에 강박적인 흥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활동들의 의미는 그가 신체자기의 살아있음과 현실성의 느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신을 성애적으로 자극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지문은 하인즈 코엇의 자기의 회복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성애적 유형은 본능적 충동이 강함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종종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첫째 아들인 하릴랄 간디가 이러한 성격 유형이라고 했는데 마하트마 간디의 고백은 성적으로 왕성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간디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자신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디는 장남을 사랑했고 장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간디는 아들과의 거리를 좁히려 들기에는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다. 그는 하릴랄을 임신했을 때 나는 정욕의 노예였다라고 쓰고 있다. 하릴랄이 어렸을 때 나는 줄곧 유욕과 사치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 지문은 제프리 애쉬의 간디 평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성애적 유형의 리비도 대부분이 사랑을 향해 있는 이유는 어머니와 너무 일찍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비도는 일단 정신 에너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너무 일찍 분리되면 자아가 약하게 형성되고 약한 자아는 자신의 리비도를 사랑을 하는 일, 특히 사랑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와 같은 외부 대상의 사랑이 정신적 결핍을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외부 대상의 사랑을 받을 때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어머니와의 조기 분리의 원인은 주로 동생의 출생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어머니 사랑을 빼앗긴 경험으로 인해서 이 유형은 사랑을 받는 데 집착하며 항상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습니다. 또 아버지의 것의 위협으로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억압되면 더 강렬하게 어머니와 같은 대상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이디푸스 환경으로 인해서 첫째 아들, 성애적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어머니를 향한 성적 욕망이 가장 강하며 아버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도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성애적 유형에게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아들, 성애적 유형이 막내이거나 동생과 나이 차이가 5년 이상 나면 자기애적 특질이 혼합되면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 되거나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되면 강박적 특질이 혼합되면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성애적 강박적 유형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강박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강박적 유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 이름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이 유형은 엄청난 긴장하에서 자아와 분리되는 초자아의 힘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는다. 말하자면 이들은 외향적인 의존도보다는 내향적인 의존도를 더 중시한다. 이들은 상당한 자립성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장 두드러진 보수주의자들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 강박적 유형의 성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형의 오이디푸스 환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둘째 아들은 성장하면서 아들들을 질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앗아간 자신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형으로 인해 이중의 것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의 무의식 속에는 가혹한 초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초자아의 힘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상실하는 두려움보다는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습니다. 둘째 아들 강박적 유형의 성격 형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요소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이 태어남으로써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동생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동생의 출생도 어머니 사랑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 요소도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리비도 대부분을 이중의 것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이미 소모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과 달리 동생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강박적 유형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가운데에 끼어서 오로지 것의 불안과 죄책감을 방어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비관적인 관점과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비관적인 관점과 금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불안과 죄책감을 물리쳐내는 것인데 심지어 그것이 모든 행복과 욕동의 충족을 포기하는 것일지라도 그러하다. 그와 동시에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대상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의존하는데 왜냐하면 불안과 죄책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자신의 외적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지금 지문은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 강박적 유형은 가족 내에서도 사회 내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안식과 행복을 부모를 상징하는 외부의 대상에게서라도 찾기 위해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처럼 종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캇은 둘째 아들의 심리적 현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집과 학교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식은 학교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느라 신난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보수적이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며 의존적이며 공황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때 어머니나 주변의 다른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아주 섬세하게 적응하여 위기를 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종류의 일은 아이가 가족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자리 자체가 없을 때 일어난다. 셋째가 태어나 둘째가 가운데에 끼는 경우를 그런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누군가가 그의 성격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그가 좋은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박탈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눈치챌 때까지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지금 지문은 도널드 위니캇의 가정, 우리 정신의 근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물론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로 인해 초자아가 형성되지만 둘째 아들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르틴 루터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면 강박적 특질이 지배적으로 됨으로써 가혹한 초자아가 형성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혹한 초자아가 형성되면 삶에 대해서 비관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 때 자살을 시도한 것도 강박적 특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박적 자기애적 유형이므로 이제 자기애적 특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애적 유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기애적 유형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유형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된다. 자아와 초자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런 유형의 힘에 대해 말할 때는 초자아 가설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성애적 욕구가 우세한 것도 아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주된 관심 방향은 자기 보존이다. 이들은 독립적이며 두려움이 없다. 이들의 자아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공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공격성은 손쉽게 실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성의 생활에서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란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에 특히 잘 맞으며 리더 역할을 맡거나 문화 발전에 신선한 자극을 주거나 고정된 상황을 깨부수는 데도 적합하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셋째 아들, 자기애적 유형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셋째 아들은 아버지와 둘째 형의 것에 위협을 거의 느끼지 않으므로 초자아가 약하게 형성되거나 거의 형성되지 않아서 자아와 초자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에게 이러한 오이디푸스 환경이 조성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성적으로 무관심해짐에 따라 어머니가 셋째 아들에게는 충분한 애정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둘째 형이 아버지와 형에게 주눅이 들어서 동생에게도 그다지 질투나 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셋째 아들은 자아가 초자아보다 더 강하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강한 개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강함으로 남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리더 역할을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자기애적 유형은 초자아의 감시와 검열을 받지 않으므로 독립적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자아가 강해서 행동성이 강함으로 생각이 손쉽게 실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추진이 저돌적인 이유도 이러한 자기애적 특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죄책감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는 문화 발전에 신선한 자극을 주거나 고정된 상황을 깨부수는 역할에도 적합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양하고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을 추진한 것도 자기애적 특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강박적 특질과 이와 반대되는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자기애적 특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동전의 양면을 다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성격적 특성을 모순적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성격적 특성은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순과 양면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윤 대통령에게 모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자신이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양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반대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소망이 강하게 억압되어서 억압된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소망이 그다지 강하게 억압되지 않아서 자신의 양면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에 다시 비유하자면 윤 대통령은 눕혀진 동전에 비유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세워진 동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자기 성격의 뒷면을 볼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 성격의 양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강박적 특질이 강하면 죄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인해 비관주의적으로 되기 쉽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강박적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박적 특질보다 자기애적 특질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애적 특질은 자기를 사랑하는 기질이므로 삶의 고통과 불행을 감내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재명 대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화는 이재명 대표의 우월의식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머니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막걸리 장사를 했는데 손님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표에게 술안주를 좀 나눠주면서 귀가 참 잘생겼네라며 복귀라고 뭘 해도 잘 될 놈이라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때마침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울했던 것이 점점 상쇄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자기애적 특질을 촉발한 사람은 실제로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사한 칭찬을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텔레비전 방송 내용을 통해서 유년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남성의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장면은 4명의 중년 남성이 모여서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그 순간을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대중목욕탕에 갔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안겨서 어머니가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를 입으로 빨고 놀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금속 맛을 아주 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신분석적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생후 6, 7개월은 유아가 어머니의 옷을 입은 부분이나 입지 않은 신체 부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얼굴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촉감으로 느끼면서 탐구하는 행동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다. 또는 어머니의 몸에 있는 브로치, 안경, 목걸이 등을 매혹적으로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 지문은 마가렛 말러의 유아의 심리적 탄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현재 직업은 마칼럼니스트인데 어머니에 대한 그의 기억은 그가 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짐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황교익 씨입니다. 다른 남성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형의 등굣길을 배웅하곤 했던 기억을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어머니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그의 직업은 작곡가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유희열 씨입니다. 직업이 건축가인 또 다른 남성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어머니의 칭찬을 받은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는 망가진 볼펜을 응용해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의 창의성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해주었고, 이후에 그 남성의 삶의 목적은 창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어머니의 칭찬을 받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유현준 씨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은 훗날 직업 선택은 물론 그의 정신세계의 나침반이 되어 남성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4명의 남성 중 3명은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을 말했는데, 흥미롭게도 한 남성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누이들과 밤늦게 놀다가 잠들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서 방으로 데려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잠을 깼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직업은 작가인데 그의 아버지 직업이 교사임을 고려할 때 이 남성의 직업 선택에는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유시민 씨입니다. 아버지와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문자나 숫자를 그리는데 쏟았던 관심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적인 성취 전반으로 확장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성취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상당 부분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다. 즉, 지적 성취는 연장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지금 지문은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직업 선택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박적 특질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마르틴 루터처럼 신학자가 되고, 아주 강하면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처럼 법률가가 됩니다. 다만 똑같은 강박적 특질을 지니고 있어도 다른 성격적 특질이 혼합되었는지에 따라서 직업에 있어서 적성 차이가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로서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 결국 경력직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강박적 특질로 인해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그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잠깐 검사 시보를 했을 때 적성에 안 맞아 변호사를 선택한 것은 자기애적 특질로 인해 명령과 복종의 관계보다는 자유로운 관계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란 복종의 반대 의미이므로 명령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편이다. 고집이 세다라는 평가를 듣는 데에는 이러한 까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회적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윤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권력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격 구조와 비슷한 성격 구조를 지닌 역사적 인물은 나폴레옹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나폴레옹도 동생 루시안과의 나이 차이가 6세 정도로 5년 이상 어머니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강박적 자기애적 유형으로 성장합니다. 나폴레옹의 이러한 성격 구조를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혁명이 없었다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운이 좋아야 여단장으로 은퇴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혁명은 그를 황제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폴레옹은 대혁명의 자식이며 그 합법적인 계승자다. 질서와 규율에 대한 그의 취향,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그의 독재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처의 자유의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고루한 유럽을 정치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지금 지문은 조르주 보르도노브의 나폴레옹 평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취향은 그의 강박적 특질이 표현된 것이고, 독재 성향과 유럽의 자유의 씨앗을 퍼뜨린 것은 그의 자기애적 특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당협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잠재적 독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지적한 것은 완전히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이재명 대표와의 차이점은 나폴레옹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재명 대표보다 더 오래 받았으므로 자기애적 특질이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은 어머니의 대범한 성격과 강인한 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보다는 자아가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끊임없이 어머니의 대범한 성격과 강한 정신력과 숭고함과 자부심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찬미했다.
그녀는 셰익스피어나 플루타르코스의 작품에 나올 법한 인물이었다. 나폴레옹이 그의 성공의 열쇠가 된 강한 정신력과 성격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확실하다. 지금 지문은 조르주 보르도노브의 나폴레옹 평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이재명 대표와 닮은 점은 비주류 세력에서 주류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재산과 배후 세력도 없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고 이재명 대표도 가난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닮은 점은 나폴레옹은 툴롱 포병 연대를 맡으면서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이 되면서부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나폴레옹 평전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력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스파렌과 살리체티가 툴롱 포병 연대를 그에게 맡기면서 나폴레옹은 마침내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며칠 만에 그는 최고 조직자이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첫 전투의 흥분과 첫 승리의 도취를 그는 평생 잊지 못하게 된다.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힘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드디어 야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간 행정관에 대한 유혹과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릇한 갈망은 여전히 그의 안에 다른 수단들에 의해 지탱되면서 남아 있었다. 지금 지문은 조르주 보르도노브의 나폴레옹 평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3형제 모델의 초석을 이루는 원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것의 위협입니다.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생의 출생입니다.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할 예정이므로 오늘은 남동생의 출생이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생의 출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오랜 기간 받고 있다가 동생의 출생으로 갑작스럽게 어머니 사랑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오랜 기간 받았다는 의미는 자아가 어느 정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어머니 사랑을 갑작스럽게 박탈당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동시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이디푸스 환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기심의 정신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포르피리는 허허하고 웃었다. 당신은 다루기 힘든 사람인데요. 꼭 편집관 같군요. 그러니 내 말을 조금도 믿지 않으려는 것이죠. 이 말은 해두어야겠군요. 당신은 그 시기심 때문에 날카로운 기질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물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편집증적 귀심을 발달시켜 사물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집증적 의심은 자아가 약한 사람에게는 피해망상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대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이 이재명 대표의 형인 이재선 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동생인 이재문 씨가 이재선 씨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어 그 일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셋째 형님은 오래전부터 감정 통제를 못해 홀어머니와 세 분의 형님, 큰 누님 부부와의 가족관계가 끊어졌고 조울증과 과대망상증이 생겨 자신이 예수나 부처보다 위대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착각하는 것이 과대망상입니다. 이재선 씨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형제 모델을 적용하면 이재선 씨는 기본적으로 셋째 아들, 자기애적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재선 씨가 만 4세경에 이재명 대표가 태어남으로써 갑작스럽게 어머니 사랑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4세 때에는 자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어머니 사랑을 갑작스럽게 박탈당하게 되면 어린아이는 심각한 자기애적 패배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기애적 장애라고 불리는 성격 장애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정신분석적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관계 능력의 제한은 종종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동기 내력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떠오르는 최초의 기억들은 형제의 출생을 그들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애적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건은 형제의 출생이 아니라 어머니가 큰 아이와 자기애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에서 새아기와 자기애적으로 얽히는 관계로 갑작스럽게 옮겨가는 변동이다. 지금 지문은 하인즈 코엇의 자기의 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사랑을 갑작스럽게 박탈당하면 어린아이는 자신이 못나고 열등해서 어머니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대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가 약한 경우로 이 유형은 열등한 자기 표상을 더욱 강화해 비관적이고 금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3형제 모델에서 둘째 아들 강박적 유형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아가 강한 경우로 이 유형은 열등한 자기 표상은 은폐하고 우월한 자기 표상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전자의 경우가 병리적으로 되면 강박신경증 또는 피해망상으로 발달하고, 후자의 경우가 병리적으로 되면 편집증, 즉 과대망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재선 씨가 자신을 예수나 부처보다 위대하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과대망상이 어떤 계기로 해서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병리적인 형태의 편집적 과대주의는 자신을 특별하고 비범하며 고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에 대한 망상으로 나타난다. 정신병적으로 편집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위대하거나 중요한 인물과 동일시할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예수, 동정녀 마리아, 성자 중에 하나, 혹은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나 공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문은 윌리엄 마이스너의 편집증과 심리치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재선 씨의 시기심이 촉발된 시기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보다 더 잘 되기 시작할 때부터일 것입니다. 이때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어준 것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선 씨의 성격장애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재명 대표에게 갑작스럽게 빼앗김으로써 생긴 것인데, 그것이 다시 재현됨으로써 어린 시절 억압되어 있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다시 폭발함으로써 정신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재선 씨가 과대망상을 발달시킨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오랜 기간 받았던 이재선 씨는 이재명 대표의 출생으로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편집증적 과대망상을 발달시켰던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신분석에 대해 알았다면 형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성격 구조가 거의 완성되는 시기는 만 5세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선천적 기질 및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성격 구조의 형성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격 분석이지만, 이재선 씨에 대한 성격 분석을 해본 이유는 이재명 대표도 5세 때 동생의 출생을 경험했으므로 혹시나 이재선 씨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성격 형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시사해주는 유명한 실험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이 수행한 원숭이에게 오이와 포도를 주는 실험입니다. 드발과 동료들은 각각의 우리 안에 작은 돌들을 넣고 원숭이들이 그 돌을 건네주도록 훈련시켰다. 원숭이가 돌 한 개를 건넬 때마다 대가로 먹이를 주었다. 처음에는 오이 한 조각이 보상이었다. 두 원숭이는 매우 좋아하며 행복하게 먹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원숭이가 돌을 주면 그 보상으로 포도를 주었다.
포도는 오이보다 훨씬 맛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숭이가 돌을 주면 계속해서 오이 한 조각을 주었다. 전에는 오이를 받고 좋아했던 두 번째 원숭이가 이번에는 심통을 부렸다. 녀석은 오이를 받아들고 잠시 믿기지 않는 듯 들여다보더니 화가 나서 그것을 과학자들에게 던졌고 펄쩍펄쩍 뛰고 큰 소리로 깨깨거렸다. 이 재미있는 실험은 최후통첩 게임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영장류가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지금 지문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오이와 포도를 주는 실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동생에게 집중됨으로써 시기심이 유발되면 원숭이가 과학자에게 크게 화를 내듯이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원숭이와 달리 그 분노를 억압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이 억압된 분노가 정신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편집증의 맹아를 형성합니다. 이후에 이 맹아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자극받으면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으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사회적 역할도 합니다. 시기심은 남이 받은 만큼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심리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받지 못하면 남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심리로 이 시기심에서 평등의 개념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정반대의 이데올로기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양쪽이 모두 평등을 자신의 핵심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정서인 시기심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군중심리학의 저자인 르봉은 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선언한 박애와 자유가 사람들을 크게 유혹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평등은 사람들의 복음이 되었다. 사회주의의 핵심도 평등이고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도 평등이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시기심에서 질투심이 파생합니다.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나도 가질 권리가 있으므로 그것을 자유롭게 빼앗을 수 있다는 심리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이 질투심에서 자유의 개념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등과 자유의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영혼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멋지게 고쳐 해석하여 자기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 구조에 따라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강박적 특질이 강한 유형은 자신의 억압된 본능적 충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소망하므로 자유의 의미를 그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나 규제를 해제하는 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자유를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성격 유형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반면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신이 박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약할 때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자유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자유의 반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압도적인 자유, 즉 절대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성격 유형을 진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르봉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진다. 이 단어는 종종 진정한 의미와 매우 다른 정서를 숨기고 있으며 게다가 자기 위에 다른 어떤 사람도 없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낳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덜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우리 시대의 일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 때의 자코뱅파에게 평등이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투 섞인 증오를 의미했다. 프랑스 혁명의 주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을 보면
평등에 대한 열렬한 욕망이 단지 불평등에 대한 치열한 욕구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폴레옹이 귀족의 관직과 귀족을 위한 훈장을 다시 만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혁명을 선동한 진보적인 부르주아는 처음에는 자신들이 갈망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심리가 형성되는 이유는 혁명의 초기에는 자신들이 왕이나 귀족과 비교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기심을 귀족과 동등한 권력, 즉 평등을 쟁취하는 데 사용하지만 권력을 쥐게 되면 그들의 시기심은 불평등에 대한 치열한 욕구로 변해 압도적인 권력, 즉 자신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니체도 인간의 이러한 이중적 심리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은 자유를 요구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압도적인 권력을 의욕한다. 이것을 획득할 수 없으면, 그것을 획득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약하다면 공정을, 바꿔 말하면 평등한 권력을 의욕한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권력의 의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이념이 다수 대중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이유도 힘이 약한 다수 대중은 자신들이 평등을 원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즉시 독재, 즉 절대적인 자유를 원하게 됩니다. 인간의 소망은 이렇게 모순적이며 자신의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심리적 양면을 모두 볼 수 있었으므로 인간의 이러한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나중에 후계자가 될 자기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모든 파벌들을 무시하고 대중만을 존중하기 바란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은 모두 대중의 지지하에서만 가능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통치하기 쉬운 나라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 민중에게는 두 가지 열정이 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동일한 감정에서 유래된 것이다. 하나는 평등에 대한 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차별에 대한 사랑이다. 지금 지문은 막스 갈로의 나폴레옹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탁월한 심리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서로 상반된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하나는 평등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에 대한 사랑, 즉 자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에만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동일한 감정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감정이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타인은 자신보다 결코 뛰어나서는 안 되고 자신은 타인보다 항상 뛰어나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훈장을 다시 만들었고 그 훈장의 이름이 그 유명한 레지옹 도네르입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현재 지닌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는 외부 대상에 의해서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어떤 성격적 요소가 외부에 투사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 원인은 자신의 내부 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라고 하는 정신 기제입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